통일운동을 하는 통일영원 시민회의 대표 이기자입니다. 시장님의 그 강의를 세 번째 지금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을 치리하시면 정말 괜찮은 대한민국이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한테 전에 한번 명예스러운 대통령 되지 말고 죽을 고생을 하는 대통령 좀 되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말씀 더 새롭게 좋았고요. 지금 대선 예비 주자로서 묻고 싶은 것이 제가 통일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모든 북한 관계 모든 것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분단 때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복지로 돌리면 지금 성남이 하고 있는 복지보다 전국적으로 훨씬 잘할 수 있겠죠. 백해무익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실 것이며 세계가 쩔쩔매고 있는 북한 핵은 또 어떻게 접근하실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통일이 꼭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경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비용, 기회 비용 포함해서 직접 비용까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 또 향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탈출구로 북한이 또 유용할 것이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길이 통일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지상의 과제죠. 이 통일 문제는 이 통일을 과연 바라는 세력과 바라지 않는 세력이 누구일까부터 시작해야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소위 저는 보수란 말도 싫은데 그 보수 아니거든요. 사람 다. 이 비상식적이고 변칙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남북 분단 체제를 악용하고 있죠. 남쪽에 이 극우 세력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극자 세력은 상호 의존적이죠. 적대적으로 공생하죠. 서로에게 필요해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열강들도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이 통일을 실제로 추동해야 될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들이죠. 통일의 첫 길은, 평화를 여는 첫 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가 안정되게 상호 공존하는 첫 번째 길은 저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민주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길이죠. 정말로 자기 정치 집단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분단의 고통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대중들의 삶 이런 것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는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번 사드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우리 개혁 진영, 전 진보란 말도 좀 싫어서 개혁 진영이 취해야 될 태도는 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얘기는 않겠지만 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조치가 아닌 건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안보 이익을 본 제1은 일본, 제2는 미국, 또 그게 또 미국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북핵 미사일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함으로써 그게 느슨해진 북한, 이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되고 군비 경쟁 격화되고 통일과 평화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표명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렵겠지요. 대미 관계.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저쪽에서 누르니 우리가 힘이 약하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상호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 한반도가 나쁜 쪽으로 보면 위기 상황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보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점들은 이쪽 강대국이 요구하면 저쪽 강대국 핑계대고 이쪽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쪽 강대국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국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가 널뛰기 외교하다가 그냥 이쪽부터도 들어주고 저쪽 압력도 들어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는 결국 우리 정치 권력 담당자들의 역량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얘기했다가 채널A에 다운표까지 쳐가면서 종북 분자로 몰렸는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도 이게 그냥 압박과 제재로 지금 상당 기간을 끌어왔는데 결론은 소위 대화 협력하던 그 시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악화됐죠. 결론은 분명하죠. 압박과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의 새로운 수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결국 대화와 교류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비핵화, 상호공존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이어온 대원칙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협상할래? 라는 질문은 아닐 것으로 보고 질문의 핵심은 역시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선 민주적인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한 개발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병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분들 중에 정말 전적으로 지지하게 된 첫 번째 분이 이재명 시장님이라서요. 근데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좀 일상적인 것에서의 느낀 것과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사회의 불합리함, 대한민국의 불합리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함 중에서 하나가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뿌리 깊고 좀 불합리하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상신을 하고 품위를 하는 이런 거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사의 구미와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기 어려운 구조가 뿌리 깊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피해 가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 반드시 개선이 되고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로 한 조직 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회 문화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국가 단위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갔느냐 아니면 누가 독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위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중앙 집권적이에요. 모든 게. 정치, 행정 마찬가지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역시 저는 그 뿌리에 비민주성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특권, 특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권한 의사결정 권한이든 뭐 행사할 권한이든 권력이든 마찬가지죠. 집중되고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기업과 노동의 관계 이런 경우가 사실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소위 이걸 요즘에 갑질 사회라고 부르나요? 갑질 사회. 힘이 세면은 행사예요. 이게 사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을도 병에게 을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병은 정에게 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이 아주 하나의 문화예요. 이것 가르쳐서 되지 않죠.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대재벌 되면은 막 내부 거래하고 뭐 또 자식 하나 나오면 또 재벌 계열에서 하나 만들어서 또 띄워주고 다 먹어버리고 이런 불합리한 경쟁 구조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권한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결국은 그 문화가 바뀌겠죠. 그러면 집안 문화도 바뀔 것이고 또 조직 문화도 바뀌죠. 저는 제일 큰 영역이 정치와 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반역자인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청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그 북한에서도 친일파 청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특히 우리 남한에서만 친일파를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친일파라든지 그 친일파 자손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그 원칙에서 어긋난 이런 불합리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 친일파에 대해서 어떤 그 획기적인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 부정의의 뿌리는 친일 매국 세력들에 있죠. 그런 걸 박수를 칩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그런데 하나의 정부가 수립되면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그 이전에 있던 그 불합리함과 부당한 비윤리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주도적 세력이 됐습니다. 기득권자가 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이들이 좀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내세우진 않고 쉬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친일 안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는 태도로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의 퇴행이죠. 사회의 퇴행입니다. 단죄해야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도 독일은 나치 전범들 지금도 90 넘은 사람들 잡아서 징역 4년씩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잡습니다. 영원히 잡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최소한 명백하게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고 기록 남겨야 된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래서 뭐 가짜 광복군이었니? 에? 무슨 그런 거짓말로 국민 속이고 그런지 못하게 명백하게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소급입법을 통해서 박탈할 수 있느냐?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것도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 국민적 합의가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임무 교대가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반면으로 이런 거 해야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의 반대쪽에 서 있던 독립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비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당사자든 그 후손이든 최소한 그의 지금까지 그렇게 학대당하고 잊혀지고 무시당했는데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 존중을 통해서 이렇게 후대에나마 존중받는다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주 목회자 그룹의 그 고현주 목사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그 영남의 경북 안동 출신으로서 그 광주 민주화 의거 운동을 광주 사태로 보면서 솔직히 그 빨갱이 폭도 용공 또 뭐 XXX 뭐 하시면서 그 스스로 변화된 것이 편향적이고 편견적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상처인 그 친일파의 일제 잔재보다 더한 것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과 최근에는 광주 5.18을 또 거기에 참여했던 민주화 의거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시장님까지도 폭도로 용공으로 또 빨갱이로 짐승 이하의 개새끼 이하로 뭐 솔직히 표현했다고 하는 그것 얘기를 들을 때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 자기를 배우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그 영남에서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세계화시키는 정신과 사상으로서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재산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내년 대선에 가장 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과 민중들이 백성들이 시장님을 어쩌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정말로 이 부분이 저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 하고 그 시장님 그 솔직한 그 입장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력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가서 전할 수 있는 네. 시장님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격려 말씀으로 제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게 일면 전두환 때문에 대학을 갔고 덕분에 또 전두환 때문에 인생을 바꿨고 그 과정에 언론이 큰 역할을 했고 뭐 직접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제 삶의 제 사회적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여서 지금도 제가 세월호에 천착하는 이유는 세월호는 제2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할게요. DMZ 안에서 밭농사를 조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TV 대한 서울의 소리에 고문으로 있습니다. 저는 단문단답으로 네. 대화를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데 이거.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그 장례식장에는 다 아시는 네, 백만기 네. 농민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는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단답으로 참 어려운 질문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원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경시에서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 보전 정책, 그 공약을 어긴 데서 온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 행위에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가면 첫 번째는 경찰의 국가 권력의 무도한 대국민 폭력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정부가 또는 정치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배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네.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세월호 문제는 이 정권이 유지하는 한에는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이 세월호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도. 아니, 제조사에서 탈탈 털면 되지요, 뭐.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탈탈 털어가 책임 있는 만큼 책임 묻고, 그야말로, 이거 공식 석상에는 말하기 좀 그런데 작사를 한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시민과 국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트위터로 쓰세요. 그건 다 받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노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원미라입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제 댓글에는 한 번도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없어서 조금 섭섭했는데. 쪽지를 보내세요. 쪽지를.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 여성 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면 여성 정책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보고 누가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운동 가냐라는 질문이라면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냐라고 하면 철저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얘기하죠. 제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꽤 그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원래 남자 여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한 역할 분담이죠. 근데 그게 마치 천부적인 것인 양 이렇게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성남시에서 하는 여성 정책, 근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 저도 이런 얘기 자주 듣는데 딱 떨어지게 여성 정책이라고 여성만을 위한 독자적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 여성이 관계된 정책들은 많죠. 예를 들면 뭐 육아, 뭐 보육, 출산 또는 뭐 교육 문제도 일부. 근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긴 하죠. 여성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있고. 근데 눈에 띄게 딱 이거다, 성남시만 봤을 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좀 대우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취업의 질을 봐도 그렇고 보수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그게 남자보다도 역량이 3분의 2밖에 안 돼서 보수를 3분의 2밖에 못 받게 오느냐?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의 남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꾸준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 범죄 추방 시민연대 대표 조동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단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이 원인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만학의 뿌리가 친일파 반역자다 그랬었는데, 이 친일파 반역자의 뿌리는 재벌, 언론,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그리고 재벌, 군부, 고위 관료 등 권력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권력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5년간 대통령이 된다고 세상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는 첫째 조중동을 많이 비판했지만 한 번도 조중동 폐간시켜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반역자의 목숨만 그 전두환 노태가 지금 살아있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사형시켜버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 하나고요. 권력 공동체를 어떻게 첫째는 재벌 해체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과감한 혁명가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상당한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멀티컬처리즘, 다시 말해서 다문화 정책은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국민을 속여서 하루에 42명 자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활고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들에게 불법 체류한테 1,000만 원씩 치료비 대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님 5명을 고소했습니다만 제한애국이 처우기본법 제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바로 그건 걸리는 건데도 제대로 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은 애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다 상전으로 대접하는 모든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답변이에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체제가 매우 강고해서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까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재벌에 대해서 저는 소유 구조부터 또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구조를 전면적으로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벌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그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길을 독점을 해체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연 그런 극단적인, 그냥 그때도 보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대공황을 벗어났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에만 거의 있다시피 한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재벌을 그야말로 대기업들 다 지배하고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착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좀 해체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되게 관료의 우리 사회의 영향력과 그 장악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료는 의외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 인사권자의 의지 문제예요. 의지와 용기 문제입니다. 금방 장악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인사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에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역시 군부도 관료의 일부입니다. 군부도 관료의 일부여서 너무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면 좋겠고 거기는 의지와 용기의 문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정책 문제는 사실은 이게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과 다른 그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다문화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뭐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 합법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들,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한면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불법 취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서구 선진국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건 사실 교육 많이 받고 재산 많이 있는 사람들 받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저소득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을 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합법적인 영역은 거의 없고 불법적 영역이 너무 팽창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잘 적용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법적 영역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 영역의 다문화 가정들 또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까지 똑같이 배제적 정책을 취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립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상당한 수가 700만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여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우리 사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한 이후에 한 1년 동안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 이제 리셋 코리아, 한마디로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새 편을 짜자. 리셋 코리아 재건축. 네, 대한민국 재건축. 이제 이런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 한 40곡지가 되는데 모두 뭐 정치, 경제, 교육, 노동, 복지, 국방, 통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그리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대선 주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재명 시장님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대통령, 대권 주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지지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아픈 질문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엄청 친구가 아픈 얘기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네. 질문을 던지는데요. 얼마 전에 제 그 직장 신입사원 한 30여 년 전에 신입사원 동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책에 그 추천사를 이재명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음성 파일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게 사실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원에 가처분 배포 가처분 실적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년도 야권 경선을 하던 아니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여권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지는 한 칼에 물리칠 수가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은 인터넷에 나 주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갖고 나셨는데 드리고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우리 이재명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형수 쌍욕입니다. 뭐 지금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5번째입니다. 제가 형수하고 같이 폭언하고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 좀 보시고요. 제가 언젠가는 이걸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겠죠. 해명할 기회가. 결론은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칼로 찢어 죽인다. 이런 표현을 부부가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폭행하던 날 밤에 전화로 싸운 것이 일부 녹음된 거예요. 폭행하던 날 밤에. 어머님이 올해 7이신데 82세실 때 벌어진 일,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인사청탁, 대학 교수 자리 알선 이런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돼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악용한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가 있었고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는 우리 형님에게 이재명 시장이 그때 통진당 수사할 때입니다. 30명과 함께 구속된다,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통진당 간첩 30명과 함께 바로 9월 30일까지 구속된다. 이 말을 듣고 형님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여기에 새누리당 고위직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그래서 성남시에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자리에 실제 있었으면 제가 갔을 때 어머니 맞아서 입원했고 집안 살림 다 부셔졌고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밤 12시에 통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머니를 뭐 무고로 고소한다 그러고 뭐
철학적 표현도 이해 못하냐 뭐 이러다가 그래서 좀 심하게 싸운 건데요. 저는 뭐 이게 국민들이 그 전모 앞뒤 관계를 다 이해하면 다 알게 되면 저는 납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히 사적인 관계, 이 법원이 이런 거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했고 그걸 공개한 기자에게 배상 판결했고 1,500만 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나중에 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012년에 벌어진 일인데 2014년에 어버이연합이 성남시에 와서 이거 틀고 다녔어요. 틀고 다녔고 뭐 인터넷에 뭐 수십만 건 조회됐고 지금도 뭐 돌아다니고요. 얼마 전에 올 5월 달쯤에는 전국에 카톡망이 다 돌았습니다. 받은 분 많을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운영하는 전국 카톡망이 있습니다. 거기로 전국에 돌았죠. 전 세계에. 근데 별로 타격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뭐 보기 따라도 다르겠지만. 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종북, 불륜 뭐 많습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또 지난번 대선에 개입한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구나. 네. 근데 그러나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약발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네. 뭐 많이 했어요 벌써.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지난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7월 21일 날 국회의원 162명이 공영방송, KBS, 그리고 MBC, EBS의 지배구조 문제. 지배구조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십니다만. 이사 숫자? 예, 사장을 누가 뽑느냐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뽑느냐, 누가 뽑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편향적으로 돼 있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여권, 4명이 야권 추천 이사들입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6대 3입니다. 어떤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7대 4, 6대 3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발의되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전혀 논의에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정현 녹취록에서 저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가 직접 공영언론에 대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빼라 마라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고요. 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이 문제에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언론이 권력의 제4부이고 소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아주 결정적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에 비해서 책임의 양은 극히 미미하다. 특히 최근에 그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혁안 내용이 이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한 개 의결권을 더 주자. 그러니까 7대 6이든 뭐 5대 4든 한 개 정도 더 주고 사장을 선임하는 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게 하자. 뭐 이런 안이었다고 해요. 맞죠?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죠. 제가 2019년 정도겠군요. 2009년 이 소위 종편을 포함한 언론개혁법 그때 강행 처리될 때 제가 한 100일 동안 분당에 텐트 치고 반대 서명 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론이 공정하게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게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일부 논리가 이건 개인들이 출연한 것들이니까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자유, 뭐 재산권 이런 보호 차원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과 통제를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저는 공중파 방송뿐만이 아니라
종편들을 포함한 예를 들면 주요 언론들에 대해서도 이런 통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중에 뭐 KBS, MBC, EBS 이거는 워낙 그 영향력이 크니까 좀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것부터 하더라도 좀 더 나아가서는 공적 통제가 좀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거의 방종의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이 이 사회의 주요 기득 세력이 아니라 뭐 중간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기득 세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자체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득 세력 자체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력한 책임이 좀 부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와서 받으신 느낌. 네, 진행하는 의견. 또 하나는 주최 측에서의 질문인데 시대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음번 대선에서.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포스트에 들어갈 구호는 뭐냐? 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 진행에 관한 의견 잠깐 이제 다음 부를 땐 좀 더 부드럽고 격조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질문을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미리 정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자유로운 의견도 좀 받고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당신이 반기문보다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봐 줘야 되잖아 원래. 네? 안 하잖아요.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봐 줘야지 원래. 뭐 그런 것 같고요. 전 시대 정신에 저는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 역사적 연원이야 정말 친일 독재 세력들이 잔존하는 것일 텐데, 그게 만들어낸 현재 상태는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죠. 역사적으로도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던 시기는 흥했고, 자원과 기회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던 시기는 망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이 생산수단과 기회, 소득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가 독점하면 그 사회 전체는 그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활력을 잃지요. 거기 구성원들 대다수도 자원과 기회를 잃게 되면 그야말로 자장농이 소장농 되고 소장농이 종되고 그걸 결국 유리걸식하는 상황이 오면 그 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벌어진 그 현상이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역사의 눈으로 보면 똑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체제가 어쩌면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의 핵심은 불공평, 불평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용기, 두 번째로는 힘이 필요하죠. 용기와 힘. 용기는 사람에게서 오겠지만 힘은 국민에게서 온다.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출마하신다면 기초사 재장 출신이 어디다 대고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예. 당신이 하는 데는 100만이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나 캐나다의 그 총리 40밖에 안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 연세가 제가 알기로 지금 53세인가 2세 좀 많아요, 제가 그래도. 알겠는데 뭐 전혀 뭐 그래서 그분만 잘 되면 뭐 될 수도 있고 뭐 또 뭐 이 대통령 그러니까 특정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무엇인가 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자리에 나와서 아주 진지하고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